학대통은 양과가 소녀를 용랑자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이 미모의 소녀가 바로 곽도왕자를 쫓아버린 소용녀라는 걸 알았다. 곽도왕자가 혼쭐이 나서 도망간 사건은 그동안 강호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그 덕분에 소용녀는 종남산에서 강호로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지만 그녀의 이름은 무림에서 상당한 명성을 얻게 되었다. 소용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모여있는 도사들의 얼굴을 훑어보자 모두가 흠칫했다. 학대통만이 깊은 내공으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소용녀는 허리를 굽혀 손 노파를 보며 물었다. 할멈, 괜찮아? 그러자 손 노파가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말했다. 아가씨, 내 평생 아가씨한테 한 번도 뭘 부탁한 적이 없었지요? 그 말에 소용녀가 물었다. 무슨 부탁을 하고 싶은 거야? 손 노파는 힘겹게 눈을 뜨고 양과를 가리켰으나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나한테 저 아이를 보살펴달라는 말이야? 그 말에 손 노파가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아가씨께서 저 아이를 다른 사람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평생 돌봐주세요. 그러자 소용녀의 아름다운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평생을 돌보라고. 그 물음에 손 노파가 힘겹게 말했다. 아가씨, 이 할멈이 죽지 않는다면 평생 아가씨를 보살폈을 겁니다. 나는 아가씨를 어릴 때부터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가씨는 저한테 뭘 해주셨어요? 손 노파의 목소리는 너무나 애절했다. 소용녀는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고는 대답했다. 알았어. 승낙하면 되잖아. 그 말에 손 노파의 흉한 얼굴에 한 줄기 미소가 피어올랐다. 손 노파는 양과를 바라보며 뭔가를 말하려 했으나 말을 잇지 못했다. 양과는 무슨 뜻인지 알아채고 귀를 손 노파의 입가로 바짝 가져간 후 나지막이 말했다. 할머니, 할 말이 있으세요? 그러자 손 노파가 힘겹게 말했다. 애야, 고개를 더 숙여봐라. 그 말에 양과는 허리를 더 굽혀서 귀를 손 노파의 입에 바짝 갖다 댔다. 아가씨는 아무데도 의지할 곳이 없단다. 네가 아가씨를 평생 보살펴라. 그 말을 끝으로 손 노파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양과의 얼굴과 옷깃에 피를 토하며 눈을 감았다. 그러자 양과가 손 노파의 몸에 엎드려 목 놓아 통곡했다. 그 모습을 보고 도사들은 옆에서 엄숙하게 서 있었고 학대통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뉘우쳤다. 그는 손 노파의 시신 앞으로 가서 예를 올린 후 말했다. 본의 아니게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사죄하오. 이 죗값은 내가 달게 받겠소. 잘 가시오. 소용녀는 말없이 그의 옆에 서 있었다. 그의 말이 끝나고 한참 뒤 소용녀는 눈썹을 찌푸리며 냉랭하게 말했다. 어찌 자결하여 죄를 갚지 않으시죠? 내가 꼭 손을 써야 하나요? 그 말에 학대통은 순간 멍해졌다가 지금 뭐라고 했냐며 되물었다. 그러자 무표정한 소용녀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을 죽였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를 매듭지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럼 도관의 다른 도사들 목숨은 살려주겠습니다. 소용녀의 말에 학대통은 말문이 막혀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도사들이 소란을 피웠다. 근처에는 이곳의 소란을 듣고 40여 명의 도사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이 잇따라 한마디씩 내뱉자 학대통이 손을 저어 소란을 막았다. 소용녀는 도사들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품에서 생사로 짠 하얀 장갑을 꺼내 천천히 오른손과 왼손에 끼었다. 또 흰색 비단을 양손에 친친 둘렀다. 그러곤 그녀가 낮은 소리로 말했다. 죽는 게 두려워 스스로 이를 매듭짓지 못하니 내가 손을 쓸 수밖에 없군요. 그 말에 학대통은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다. 빈도의 실수로 노파를 죽게 했는데 이제 또다시 낭자까지 상하게 할 수는 없소. 어서 양과를 데리고 도관에서 나가주시오. 학대통은 양측 사부간의 인연을 존중해 여기서 이를 매듭짓고 싶었다. 그리고 자기 실수로 노파가 죽었으니 되도록 최대한 양보하고 싶었다. 비록 소용녀가 곽도왕자를 쫓아 천하의 명성을 날렸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옥봉의 힘을 빌린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어린 나이에 아무리 무공이 높다 한들 설마하니 손 노파보다 강하지 않을 것이니 다치기 전에 양과를 데리고 나가라는 학대통의 배려였다. 그러나 소용녀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다. 그녀는 아무런 표정 없이 그저 왼손을 가볍게 휘둘러 학대통의 얼굴에 흰색 비단을 흩뿌렸다. 그야말로 한 줄기 바람처럼 전혀 힘을 싣지 않고 상대를 공격한 것이다.
그 순간 비단 끝에 달려있는 금구가 촛불에 비쳐 반짝거렸다. 학대통은 상대의 출수가 재빠르고 병기 또한 기이해서 선뜻 대응하지 못하고 살짝 옆으로 피하기만 했다. 그러나 소용녀의 비단 병기가 돌연 공중에서 방향을 바꾸어 학대통이 피하는 쪽으로 날아왔다. 그러면서 금구가 맑은 소리와 함께 세 군데 혈도를 잇따라 공격해 들어왔다. 매우 신속하고 정확한 점혈수법이었다. 또한 금구에서 나는 맑은 소리가 크지 않았지만 매우 기묘해 학대통의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었다. 학대통은 놀란 가운데 급히 철판교 신법을 구사해 몸을 뒤로 젖혔다. 그 순간 비단띠가 얼굴을 아슬아슬하게 스쳐갔다. 학대통은 비단띠 끝에 달린 금구가 다시 하반신을 공격할 것이라 예측하고 몸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도 미끄러지듯 재빨리 석자가량 옆으로 이동했다. 그 순간 쨍하는 소리와 함께 금구가 땅으로 떨어졌다. 그러자 소용녀가 왼손으로 비단띠와 금구를 천천히 거두었다. 만약 이 기회를 틈타 공격을 퍼부었다면 학대통은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소용녀는 상대의 사정을 봐주는 듯 공격하지 않았다. 학대통은 몸을 일으켰으나 전과는 달리 잔뜩 긴장한 표정이었다. 주위에 있던 도사들은 단 한 초씩에 학대통이 크게 낭패당한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중 4명의 도사가 장검을 들고 소용녀에게 달려들었다. 그러자 소용녀가 가볍게 코웃음을 치며 두 손을 휘두르자 2개의 하얀 비단천이 마치 뱀처럼 구불구불거리며 날아가더니 연달아 4번의 금속성 소리를 냈다. 그 순간 4명의 도사가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연달아 검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 모습에 옆에서 지켜보던 뭇도사들은 두려움에 아무도 선뜻 공격하지 못했다. 그때 학대통이 한 도사의 손에서 장검을 빼앗아 들며 정색하며 말했다. 낭자의 무공이 실로 대단하오. 빈도에게 제대로 한 수 가르쳐 주시오. 그 말에 소용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연달아 비단띠를 날렸다. 그러나 처음과 달리 학대통은 소용녀의 공격을 무난히 받아냈다. 싸움은 갈수록 치열해졌고 도사들은 주위를 에워싸고 싸움을 지켜보았다. 학대통은 수십 년간 검법을 수련한 고수였고 그의 검법은 전진교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였다. 그런데도 어린 소용녀와 수십 초식을 겨루고도 승기를 잡지 못했다. 초식 싸움으로는 승기를 잡기 어렵겠다고 생각한 학대통은 작전을 바꾸어 검법을 느리게 구사했다. 그의 초식은 아까보다는 훨씬 느려졌지만 검에 실린 힘은 몇 배 강해졌다. 그 결과 피하기에만 급급했던 비단 공격을 오히려 압도하게 되었다. 다시 몇 초씩을 겨루다가 쨍하는 소리와 함께 금구와 검이 서로 맞부딪혔다. 그 순간 심오한 내공의 학대통이 금구를 반대로 튕겨 소용녀 쪽으로 향하게 했다. 그러자 그걸 지켜보던 도사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도사들의 환호성 속에 학대통은 비단을 쫓아 소용녀의 손목을 공격했다. 소용녀가 비단띠를 놓지 않으면 손목이 잘려나갈 상황이었다. 그런데 소용녀가 돌연 오른손을 질풍같이 뻗더니 칼날을 잡는 게 아닌가. 맨손으로 검을 잡다니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이었다. 다음 순간 장검이 뚝하고 두 동강이 났다. 그걸 보고 도사들이 놀라 소리 질렀고 학대통은 급히 뒤로 물러나서 부러진 검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소용녀가 끼고 있는 장갑은 그녀의 사조가 물려준 것으로 가느다란 백금사로 만든 것이었다. 장갑은 부드럽고 가벼우면서 얇았지만 어떠한 보검이나 예리한 칼로도 벨 수 없을 정도로 견고했다. 그래서 학대통의 검을 쉽게 부러뜨릴 수 있었던 것이다. 학대통은 낯빛이 창백해졌다. 그는 소용녀가 끼고 있는 장갑의 비밀을 몰랐기에 그저 소용녀가 도검불침의 경지에 올랐다고만 생각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조소, 빈도가 졌소이다. 용낭자, 아이를 데리고 가십시오. 그러나 소용녀는 여전히 냉담한 태도였다. 할멈을 죽이고 그냥 졌다고 말하면 끝인가요? 그 말에 학대통은 하늘을 쳐다보며 마른 침을 꿀꺽 삼키더니 비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소. 그는 반으로 동강난 검을 들고 대뜸 자기 목을 겨누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것이었다. 그때였다. 쨍하는 소리와 함께 학대통의 손목이 심하게 떨리며 들고 있던 검이 땅에 떨어졌다. 알고 보니 동전 하나가 날아와 검을 땅에 떨어뜨린 것이었다. 내공이 심오한 학대통의 검을 떨어뜨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학대통은 잠시 놀랐으나 이내 사형인 구척이가 온 것을 깨달았다. 구사형, 제가 무능하여 전진규에 누를 끼쳤습니다. 그러자 문 앞에서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승패는 병가지 상사라 하지 않았느냐? 싸움에 패했다고 모두가 자기 목을 벤다면 무리미는 목이 10개라도 모자라겠다. 그 말에 학대통이 몸을 일으키자 구척이가 걸어왔다. 구척이는 성품이 호방하고 불필요한 말을 싫어하는지라 장검을 들고 곧장 소용녀를 공격하며 소리쳤다. 전진 문화 구척이가 한 수 가르침을 청하오. 그러자 소용녀가 코웃음치며 말했다. 성격이 아주 화끈하시군요. 소용녀는 즉시 왼손을 쭉 뻗어 구척이의 장검을 낚아채 갔다. 그것을 본 학대통이 다급하게 조심하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뒤였다. 소용녀는 손에 공력을 실었고 구척이는 칼끝에 내력을 모았다. 두 사람의 힘이 서로 맞닥뜨리자 쨍하는 소리와 함께 장검이 부러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용녀도 팔이 마비가 된 듯 저리고 가슴에 통증이 느껴졌다. 소용녀는 한 초씩만 교환하고도 구척이의 무공이 학대통보다 훨씬 위라는 걸 알았다. 소용녀는 옥녀심경을 완전히 연마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를 이기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즉시 부러진 검을 땅에 던졌다. 그러곤 왼손으로 손 노파의 시신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양과를 안고 깃털처럼 가볍게 담장 밖으로 몸을 날렸다. 구척이와 학대통은 소용녀의 절묘한 경공술에 놀라 멍하니 쳐다만 볼 뿐이었다. 두 사람은 소용녀가 무공이 상당한 경지에 다다랐지만 그 깊이가 자신들보다 못하다는 걸 간파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경공술은 실로 처음 보는 것이었다. 학대통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허망할 수가. 그러자 구척이가 학대통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학사제, 이런 작은 일에 좌절해서야 되겠는가? 우리도 산서에 가서 큰 낭패를 보았네. 그 말에 학대통이 놀라며 물었다. 뭐라고요?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까? 말하자면 이야기가 기네. 먼저 마사형을 뵈러 가세. 구척이는 걸으면서 그동안의 일을 대충 들려주었다. 이막수는 강남 가흥에서 육립정 등을 죽인 후 산서와 진북지방에서 또 여러 명의 무림 고수를 살해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 무림의 공분을 사게 됐고 그곳의 무림 영수들은 힘을 합쳐 이막수를 처단하자고 영웅첩을 각처로 보내기에 이르렀다. 전진교 또한 영웅첩을 받았다. 마옥과 구척이 등은 상해 끝에 이막수의 행각이 악랄하긴 하지만 그녀의 사조와 왕중양 선사가 깊은 인연이 있으니 중재 역할을 잘해 그녀에게 개과천선할 기회를 주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유처형과 손부리를 먼저 진북으로 보냈으나 이막수가 어찌나 신출귀몰한지 두 사람은 그녀의 그림자조차 찾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이막수는 다시 진남과 진북에서 몇 차례 더 살생을 저질렀다. 그래서 구척이와 왕처일이 10명의 제자를 대동하고 산서로 달려간 것이었다. 결국 전진규와 마주친 이막수는 혼자 힘으로 여러 고수를 상대해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 1대1로 싸우자고 제의했다. 그리고 구척이 등도 흔쾌히 그 제안을 승낙했다. 이막수의 첫 번째 상대는 손부리였다. 이막수는 몰래 독수를 사용해 빙배근침으로 손부리에게 독상을 입혔고 그 즉시 해독약을 건네주니 구척이 등은 그것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이막수에게 은혜를 입게 된 전진교 도사들은 어쩔 수 없이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뜻을 꺾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구척이가 성격이 급해서 왕처일 등과 태행산을 유람하지 않고 곧장 돌아왔기에 학대통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구척이는 학대통이 왜 고묘파의 어린 낭자와 싸우게 되었는지 그 연유를 물었다. 그리고 곧 양과에 대한 조지경의 불공정한 처사가 사건의 발단이라는 걸 알았다. 구척이는 자기 제자였던 양강을 생각해서 그의 아들인 양과를 전진교에서 잘 가르쳐 훌륭한 인재로 만들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겨 양과가 고묘파로 들어갔으니 억지로 끌고 올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구척이는 곽정의 부탁도 있으니 언젠가 양과를 다시 데려와야겠다는 다짐밖에 할 수 없었다. 전진교 3대 제자 가운데 무공으로 치면 조지경이 가장 뛰어났다. 그래서 마옥 구척이 왕처일 등은 3대 수제자의 자리를 조지경에게 주려 했다. 그러나 일전에 적이 종남산에 침입했을 때 북두대진을 지휘하며 큰 실수를 저지른 것과
이번에 양과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고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 그들은 조지경이 무공은 높을지 모르나 덕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장춘 문화의 견지병에게 3대 수제자 자리를 물려주기로 결정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조지경은 양과를 더욱 증오하게 되었다. 한편 소용련은 중양궁을 빠져나와 양과를 내려놓은 후 손 노파의 시신을 안고 활사인묘로 돌아갔다. 양과는 울면서 그 뒤를 따랐다. 소용련은 시신을 평소 손 노파가 잠을 자던 침상에 내려놓고 그 옆 의자에 말없이 앉았다. 양과는 여전히 훌쩍거렸다. 한참이 지나서야 소용녀가 입을 열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데 뭘 그리 슬피 우는 거니? 아무리 울어봤자 할멈은 몰라. 양과는 쌀쌀 맞은 말에 그녀를 힐끔 쳐다보았지만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겠구나 싶어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일어섰다. 소용녀는 차갑게 양과를 쳐다보며 조금의 흔들리는 빛도 없이 다시 입을 열었다. 할멈을 묻으러 가자. 나를 따라와. 소용녀는 손 노파의 시신을 안고 문을 나섰다. 양과는 연신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그 뒤를 따랐다. 무덤 안에는 본디 불빛이 하나도 없어 칠흑처럼 캄캄했다. 양과는 최대한 눈을 크게 떠봐도 소용녀의 흰옷조차 잘 볼 수 없어서 그녀의 뒤를 바짝 쫓아갔다. 소용녀는 동서로 구불구불한 길을 한참을 돌아가다 무거운 성문을 밀고 들어가 품에서 부싯돌을 꺼내 돌 탁자 위에 있는 2개의 등잔에 불을 붙였다. 양과는 어렴풋이 밝아오는 실내를 돌아보고 자신도 모르게 부르르 몸을 떨었다. 텅 비어있는 방 안에 5개의 석관만이 놓여 있었는데 2개의 석관 뚜껑은 닫혀 있고 나머지 3개의 관 뚜껑은 반만 열려 있었다. 그 안에 시신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소용녀는 오른쪽 첫 번째 석관을 가리키며 말했다. 사조님께서 여기에 잠들어 계신다. 이어 2번째 관을 가리켰다. 사부님께서 여기에 잠들어 계신다. 양과는 소용녀의 손이 3번째 관을 가리키자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누가 여기에 잠들어 있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관 뚜껑이 덮여 있지 않으니 만약 시신이 있다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았다. 할멈은 여기에 잠들 것이다. 양과는 그제야 빈 관이라는 걸 알고 절로 한숨을 토했다. 소용녀는 나머지 2개의 빈 관을 턱으로 가리켰다. 사자인 이막수와 내가 잠들 곳이다. 그 말에 양과는 어안이 벙벙하여 물었다. 이막수가 돌아오나요? 그러자 소용녀가 무덤덤하게 말했다. 사부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으니 결국은 돌아오겠지. 이제 석관이 하나 모자라게 되었구나. 사부님께서도 네가 올 줄은 모르셨으니까. 양과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난 싫어요, 싫어. 너를 평생토록 보살펴주기로 할멈과 약속했어. 내가 여기를 떠나지 않는 한 너 역시 이곳에 잠들어야 돼. 양과는 소용녀가 너무나 담담하게 생과사를 이야기하자 자신도 더 이상 꺼릴 것이 없어졌다. 날 못 나가게 한다 해도 당신이 죽으면 나갈 거예요. 너를 평생 돌본다고 했으니 너보다 먼저 죽지는 않을 거야. 왜요? 나보다 나이가 더 많잖아요. 그러자 소용녀가 차갑게 말했다.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먼저 죽일 테니까. 그 말에 양과는 화들짝 놀랐다. 소용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은 채 손 노파의 시신을 석관에 집어넣고 뚜껑을 덮었다. 그러자 둔중한 소리를 내며 무거운 관 뚜껑이 석관의 아귀에 맞물리며 꽉 덮였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